아침 일라디오. 주말 건강히 보내셨습니까? 뜨겁고 무덥고 힘드셨을 텐데요. 37도를 넘은 지역까지 있었습니다. 올해 온열 환자도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2배나 된다고 하고요. 그런데 더 걱정스러운 게 있네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 추세에 있답니다. 무덥고 열대야에 코로나까지 삼중고를 겪어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커지는군요. 자외선도 강하고 여기에 습도가 더해져서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고 조금만 움직여도 금방 지치기 쉬운데요. 이럴 때일수록 무엇보다 중요한 건 스스로 건강을 지키는 일이겠죠. 모두가 함께 이겨내야 하는 시간, 조금씩 피해가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 충분히 드시고요. 뜨거운 시간, 농사일을 비롯해서 외출은 잠시 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농가에서도 걱정들이 많으십니다. 고온 피해도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잠시 후 농작업 정보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4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강승화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도 생방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농수산물의 우수성을 제대로 살펴보는 시간이죠. 오늘 아침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오세농 시간입니다. 우수한 지역 특산물들 만나보고 오세농에 얽힌 여러분들의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고소한 웰빙 혼합 잡곡 세트, 그리고 향기 좋은 모바일 커피 쿠폰 등 다양한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오세농 지금 바로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살펴보는 오늘 아침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오세농. 안녕하세요, 성우 송기원입니다. 오늘 오세농의 주인공인 도라지 노래로 먼저 만나볼까요? 구준비 내리는 날, 그야말로 옛날 식탁방에 앉아 도라지 위스키 한 잔에다 짙은 색스폰 소리를 들어버려. 동방의 불로초라 불리는 도라지는 밥상에서는 맛있는 산나물로, 한방에서는 좋은 약재로, 꽃이 아름다워서 관상용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또 도라지로 향긋한 술을 담가 즐기기도 하죠. 하지만 낭만에 대하여라는 이 노래 속에 나오는 도라지 위스키에는 실제로 도라지가 함유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네요. 이름을 짓게 된 배경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당시 인기를 끌었던 건 도리스 위스키였는데 외색 상표 도용으로 지목되면서 상표를 바꿔야만 했습니다. 도리스와 비슷한 토속 쪽 이름을 고민했고 결국 도라지로 약점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즐겨 먹는 도라지와는 전혀 상관없었던 겁니다. 비록 도라지 위스키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도라지 속에 담겨있는 담백한 맛과 신성한 기운은 이 식물만의 자랑거리죠. 깨끗한 환경에서 자라 신성한 기운을 지닌다고 해서 제사 음식으로도 사용돼 왔습니다. 제사상에는 삼색나무를 올리게 되는데 흰색을 대표해서 도라지 뿌리로 만든 나무를 제사상에 올리곤 했습니다. 예로부터 길경, 도랏, 길경채, 백약, 질경이라는 이름들로 불렸던 도라지. 요즘 무더운 날씨와 에어컨 찬바람에 콜록콜록 기침하는 분들 주변에 계신데요. 달콤한 배와 함께 즙을 내서 먹어도 좋고요. 따뜻하게 청을 끓여 차로 즐겨도 좋죠. 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 오늘은 도라지로 달래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도라지에 대한 특별한 사연이 있는 분들, 어린 시절의 추억, 도라지에 대한 모든 것,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재미있는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행운의 선물 드리겠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번에는 한 주간 농가에서 알아두셔야 할 주요 농작업 정보 전하는 시간입니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정병진 농촌지도관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 농가에서 실천해야 할 농작업 그리고 주요 농사 정보부터 알아볼게요. 먼저 장마철 벼농사는 어떤 관리가 필요합니까? 네, 벼는 물에서 자라기 때문에 물에는 비교적 강한 작물입니다. 네. 하지만 일시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경우 층간수에 의한 피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집중호우가 예보되면 미리 논두렁 등이 붕괴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여 정비해 주시고 배수로의 잡초와 장애물을 제거하여 원활한 배수를 유도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강으로 층간수가 되었을 경우에는 서둘러 이끗이 물 위에 나올 수 있도록 물을 빼줘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며 물이 빠진 후에는 새물로 걸러대기를 해줘야 뿌리에 활력이 생겨나서 빨리 생육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층간수된 노는 도열병, 흰잎 마른 병, 벼멸구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밭작물은 어떤 관리를 해야 될까요? 참깨는 6월 하순부터 모래땅에서는 시드름병이 자주 생기는데요. 네. 순과 이 끝부터 시들어 포기 전체가 시들어가는 증상이 반복되며 줄기나 뿌리를 잘라보면 속이 젓갈색으로 변하고 7월 하순 이후에는 반쪽 썩음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런 증상이 보이면 옥시쿠퍼 수화제 500배액을 발병 초기부터 10일 간격으로 네. 수확 30일 전까지 3회 살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7월 상순 개화기부터는 노린재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으므로 발생 초기의 적용약제를 이른 아침에 살포해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밭작물들은 대부분 침수에 약합니다. 예. 그래서 침수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가급적 빨리 물을 빼주고 뿌리가 노출될 경우에는 북주기를 실시해줘야 하며 생육이 불량한 포장은 요소비료 0.2%액을 연면 시비하면 좋습니다. 네. 그 채소 재배 농가들도 좀 신경 써야 될 게 많을 것 같군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장마로 인한 층간수 피해가 발생한 시설 채소 재배 농가에서는 사후 관리를 잘 해주셔야 하는데요. 피복제의 흙 앙금 및 노물은 깨끗한 물로 세척하여 광 투과성을 유지시켜줘야 하고 네. 손상된 피복제는 철거 후 새 비닐로 교체하여 다음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수경재배 시설이 침수됐을 경우에는 깨끗한 물로 씻은 후 반드시 소독한 다음 약액을 완전히 씻어낸 후에 다음 재배 작물을 정식해야 합니다. 경미한 피해를 받은 포장은 분무기나 호스를 이용하여 깨끗한 물로 씻은 후 적용약제를 신속히 살포하여 병해충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줘야 합니다. 피해를 받아 회복이 불가능한 포장은 빨리 철거한 후에 조기에 다음 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네. 그리고 과수 농가들도 신경 써야 할 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집중호 사전 예방책으로는 외부에서 과원으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주변 배수로를 잘 정비해주고 네. 경사지 과원은 집, 산야초, 비닐 등으로 덮어 토양이 유실되지 않도록 해줘야 합니다. 토양이 유실된 가수원은 뿌리가 마르지 않도록 빨리 흙으로 채워서 덮어줘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토사가 쌓인 과원은 빨리 토사를 제거하고 유기물이 많이 쌓인 과원은 시비량을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도복된 과원은 땅이 마르기 전에 나무를 세워 고정해주고 뿌리 주변에 흙을 채운 후 예치한 풀로 덮어주고 부러진 가지는 절단면이 최소화되도록 자른 후에 보호제를 발라줘야 합니다. 그리고 상처 부위 2차 병원균 침입 방지를 위하여 살균제를 살포해주고 수세 회복을 위해 요소 또는 사정 복비 등을 연면 시비하면 좋습니다. 네. 장마철이 참 습한데 축산 농가들에서는 어떤 관리를 해줘야 될까요? 집중호우 이후 농구사료와 풀사료가 곰팡이로 인한 변질이나 부패가 없는지를 자주 살피고 네. 가급적 기온이 낮은 새벽이나 저녁에 조금씩 자주 먹여 관리해주고요. 깨끗한 물과 축종별 비타민과 강물질을 별도로 보충하여 가축의 건강 상태도 면밀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사의 바람이 잘 통하도록 장애물을 옮기고 송풍팽을 틀어 40 내지 70% 범위 내에서 적정 습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젖은 깔집은 제거하고 충분한 양의 마른 깔집을 깔아
축사 바닥이 질어지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수된 장소의 물은 빼내고 유기물 등을 깨끗하게 청소한 후에 환경에 맞는 적절한 소독제를 살펴하여 위생관리를 깨끗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정병진 농촌지도관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릴 적에 이제 여름철이 되면 밥상에 고추잎 나물 올라왔던 것들 기억들 하고 계시죠? 오늘은요, 쉽고 재미있는 우리 품종 이야기에서 혈당 강화에 효과가 있는 잎 전용 고추 품종 원기 2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채소과 양은영 연구사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추라고 하면 뭐 이제 빨갛게 잘 말린 다음에 뭐 고춧가루, 고추장 원료로 쓴다든지 김치를 만들 때 꼭 들어가야 되는 양념 채소로 생각이 되는데 잎 전용이란 말이죠. 잎을 먹는 원기 2호를 개발하게 된 계기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 국민들은 고추 특유의 매운맛을 좋아해서 다양한 음식을 만들 때 고추를 요리 재료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추잎도 식재료로 이용이 가능한데요. 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고추잎에 당뇨병의 원인이 되는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활성이 높다는 것을 착안해서 기능성 잎전용 고추 품종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당뇨의 원인이 되는 혈당 상승을 억제. 야, 저도 좀 관심이 생기는데 사실 요즘에 젊은 분들도 당뇨병 진단을 받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이 고추잎을 먹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세히 좀 설명 들어볼까요? 네, 한 언론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국내 성인 7명 중에 1명은 당뇨병을 앓고 있고 당뇨병 고위험수가 1,000만 명에 육박한다는 것으로 이제 보고가 돼 있는데요. 네. 또한 당뇨병은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평생 관리 차원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 당뇨병은 생체 호르몬인 인슐린이 그 혈액 중의 당분을 세포내로 흡수해서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데 네. 이 인슐린이 분비되고 수용하는 것에 문제가 생겨서 혈당 수치가 높아지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당뇨병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몸에는 알파 글루코시데이즈라는 효소가 있는데 우리가 밥을 먹게 되면 다당류나 이제 이당류를 흡수되기 쉬운 단당류로 분해시켜서 결국 혈당이 상승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고추잎에 이 알파 글루코시데이즈 억제 효과, 통상 AGI라고 하는데 이 효과가 높다는 연구 보고에 착안을 해서 일반 고추잎보다 AGI 활성이 높은 원기 2호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혈당 수치 때문에 식단 관리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좀 엄격하게 이제 당뇨병 환자분들은 뭐 정말 철저하게 이제 식단 관리하시던데 원기 2호에 대한 관심이 높으실 것 같아요. 특징을 좀 더 알아볼까요? 네, 저희 농촌진흥청에서는 2008년에 일반 고추 품종 대비해서 약 4배 정도 이 AGI 활성이 높은 원기 1호를 개발을 했고 네. 그 후속으로 원기 1호보다 3배 정도 AGI 활성이 높은 원기 2호를 개발을 했습니다. 이 원기 2호는 원예특작과학원이 육성한 두 번째 기능성 고추 품종이라는 뜻으로 식물체의 형태나 재배 방법은 일반 고추와 비슷하고 원기 1호보다는 조금 잎이 크고 초세가 강한 편입니다. 잎을 사용하는 목적으로 개발한 품종이지만 열매도 기존 고추와 비슷한 모양으로 달리기 때문에 잎과 열매를 다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원기 2호 이제 재배하시는 분들은 좀 어떤 점들을 주의하셔야 될까요? 네. 그 원기 2호는 원기 1호보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초세가 강한 편이지만 네. 열매 생산을 위해서 재배하는 그 기존의 그 고추 품종과 비교하면 초세가 조금 약하고 병충해에 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비가림 시설에서 재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잎 생산이 목적이기 때문에 과실이 달리면 빨리 따주시는 것이 잎을 더 많이 수확하는 데 유리하겠습니다. 이 고추잎 생산을 위한 재배 기술은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은데 앞으로 고추잎 생산 기술을 확립해서 이 품종과 재배 기술이 같이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보급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원기 2호는 현재 국립중자원에 품종을 출원했고 네. 보호 등록을 위한 재배 심사 중인데 보호 등록이 되기 전에 현장에 좀 더 빨리 보급될 수 있도록 올해 안으로 지자체나 민간 종묘회사에 통상 실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앞으로도 수요자들이 원하는 품종들이 좀 많이 개발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요. 소비자들이나 재배 농민들에게 전하고픈 말씀 있으실까요? 네, 저희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고추 품종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개발한 입전용 품종의 재배기술 확립과 동시에 적극적인 홍보, 또 제품의 고급화를 위한 포장 방안 등에 대한 현장 요청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기술 지원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고추 산업의 확대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소비자가 요구하는 품종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쉽고 재미있는 우리 품종 이야기. 오늘은 농촌진흥청 채소과 연구사님과 함께 혈당 강화에 효과가 있는 고추잎 전용 품종 원기 2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양은영 연구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1라디오 강승화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오늘도 정상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주말에 정말 더웠어요. 그죠? 네, 더웠습니다. 예, 서울에는 폭염특보까지 나왔군요. 네, 어제 전국 대부분 지역이 33도를 넘어갔습니다. 네. 경기도 시흥시 신현동이 낮 한때 37.8도까지 올라가서 전국에서 제일 더웠다라고 하고요. 네. 경북 영양군이 37.3도, 안동 35.7도, 또 강원도 정선도 35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도 34.2도로 매우 무더웠는데요. 전국 거의 모든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고 서울에는 올여름 처음으로 이 폭염경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열대야도 이어지면서 잠을 설치는 분들이 많은데요. 당분간은 계속 덥겠습니다. 이 고온다습한 공기가 우리나라로 유입되고 또 햇볕도 강하기 때문인데요. 중간중간 소나기가 오긴 하겠지만 더위를 식히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때문에 체감온도가 최고 35도까지 올라서 푹푹 찌는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밤에도 기온이 25도 아래로 안 내려가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많겠습니다. 진짜 밤에도 더워서 좀 힘들긴 하더라고요. 네, 건강관리 이제 좀 필수인 것 같은데 그 온열 질환자들도 크게 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네, 어제 경기도 부천에서 50대 남성이 쓰러져서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의식을 잃은 채 병원에 이송돼서 심폐소생술을 받았는데 안타깝게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분이 측정된 체온이 무려 42도였다고 하는데요. 네. 의료진은 열사병 때문에 숨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도 경남에서 온열 질환 추정 사망자 1명이 집계가 된 데 이어서 어제는 수도권에서 폭염 때문에 숨진 사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지난 5월 20일부터 지난 토요일까지 그 열사병 등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는 355명으로 집계됐고요. 네. 토요일 하루만 94명이 추가돼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33%나 급증을 했습니다. 이 보건당국은 온열 질환을 피하려면 물을 자주 마시고 이 더운 낮 시간에는 외출을 피하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요거 수분 섭취 서울에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수분은 좀 충분히 섭취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네. 그 태풍 올라온다고 했었는데요. 태풍 어떻게 됐습니까? 네, 제주도 인근을 지나 부산 아래로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던 제4호 태풍 에어리는 오늘 오후 3시 서귀포 남쪽 약 280km 부근 해상까지 올라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후 동쪽으로 서서히 방향을 꺾으면서 약 190km 정도까지 가까워졌다가 일본 규슈 섬을 향할 전망입니다. 이 태풍이 지나는 길을 따라 오늘부터 이틀간 제주 남쪽 먼바다와 남해 동부 먼바다에는 높은 물결이 일 것으로 보이고요. 기상청은 이 지역에 어제 오후 3시부로 태풍주의보를 발령을 했습니다. 이 에어리는 일본 열도로 상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대신 뜨겁고 습한 공기를 밀어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내륙 일부 지역에는 이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5에서 40mm, 많은 곳은 60mm 정도의 소나기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 원구성 협상은 여전히 쉽지 않은 모양이네요. 네, 국회가 한 달 넘게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를 위해 마주 앉았습니다. 그동안 수석 부대표 중심의 협상이 이어지다가 직접 돌파구를 찾겠다며 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민주당 박홍구 원내대표가 비공개로 만난 건데요. 하지만 원구성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네. 이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양도하는 대신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과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취하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요구는 원구성 협상의 전제 조건이 될 수 없다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협의를 이어가겠다며 여지는 남겨뒀습니다만 이 민주당은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오늘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을 뽑겠다 이렇게 최후 통첩을 한 상황이고요.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이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표 후보 윤곽이 잡혀가는 모양입니다. 네, 민주당에서 8월 말 이 당대표 선거가 치러지는데요. 네. 이 대진표의 윤곽이 거의 잡혀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민주당 내에 이 97그룹에 속한 재선의 강훈식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는데요. 대선 기간 이재명 캠프의 전략기획본부장을 맡았던 강훈식 의원은 이재명 고문의 보궐선거 출마는 명분이 없는 선택이었다며 이제는 세대교체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로써 박용진, 강병원, 강훈식 그리고 이 출마를 준비 중인 박주민 의원까지 이 97그룹 정치인들과 이재명 고문과의 경쟁 구도가 형성이 됐습니다. 여기에 86그룹에서는 김민석, 설훈, 정청래 그리고 2030 세대에서는 박지원 전 비상대책위원장까지 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이 경선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네. 한편 이 박지원 전 위원장의 당원 가입 시점이 6개월이 안 돼서 이 당규상 출마 자격이 없다라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박지원 전 위원장은 당무위 의결로 정할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 이 비대위는 이에 대해서 곧 결론을 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비율을 줄이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얼마나 늘리느냐라는 등 이른바 경선 룰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오늘 당대표 선거 규정을 상당 부분 확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치면 살펴봤고요. 사회면으로 가볼게요. 또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는데 강원도 철원에서 지뢰가 폭발하는 사고가 일어났군요. 네, 어제 오전 9시 40분쯤 이 강원도 철원군 민통선 내의 한 하천에서 이 지뢰로 추정되는 물체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예. 이 사고로 수해 복구 작업을 하던 56살 남성 굴착기 운전자가 숨졌는데요. 2년 전 집중호우로 유실된 제방을 복구하기 위해 하천 쪽에 자라난 풀과 나무를 먼저 제거하다가 이런 별을 당했습니다. 이번에 폭발한 지뢰는 지름이 약 30cm 정도의 대전차 지뢰로 추정이 됩니다. 이 정도 지뢰에는 폭약이 10kg 넘게 들어가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 포크레인도 완파될 정도의 위력입니다. 그런데 이 사고를 두고 이번 공사 발주처인 철원군 그리고 이 지뢰 유무를 탐지한 군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철원군은 군에서 지뢰가 없다는 결과를 건네받았다라고 밝힌 반면 이 군 관계자는 이 철원군이 지뢰 탐지를 요청한 곳에서 벗어난 지역에서 사고를 냈다, 벗어난 지역에서 예. 작업을 했다라면서 들어가면 위험한 구역이라고 안내까지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양측을 불러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철원군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한편 철원에서는 지난 2017년에도 대전차 지뢰가 폭발해서 농경지 작업자 1명이 중상을 입었던 바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SRT 탈선 사고가 발생했었는데요. 이 탈선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 이런 지적이 나왔군요. 네, 지난 금요일 오후 부산을 출발해서 이 서울 수서야구로 향하던 SRT 열차의 맨 뒷부분 바퀴가 이 대전 조사장역 근처에서 선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벌어졌었습니다. 이 사고로 승객 11명이 다쳤고요. 네. 그 15시간이 넘은 이 토요일 오전 7시가 돼서야 이 열차 운행이 정상화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 직전 그 이상 징후가 발견돼서 신고가 이미 접수가 됐던 사실이 이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통해 확인이 됐습니다. 사고 구간을 먼저 지났던 선행 열차가
차량이 흔들린다라면서 이 철로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라고 이 대전 조차장역에 신고를 했는데 네. 해당 역은 뒤따르는 열차에 대한 감속이나 주의 운전 등 이 적절한 지시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가 된 겁니다. 이 선행열차와 사고가 난 후행열차 사이의 간격이 5분 안팎이었다고 하는데요. 사고 원인과 관련해서 국토부는 철도 관리 문제나 또 차량 정비 불량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하고 있고요. 또 조차장역 관제실에서 후행열차에 주의운전 지시 등을 하지 않은 이유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탈선 사고로 열차 탑승객에게는 지연 배상금 등을 자동 환급한 콜레일은 네. 목적지까지 불가피하게 택시 등을 이용한 경우 대체 교통비도 지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네. 그 코로나19 상황이 다시 또 악화가 되고 있군요. 네, 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 지난 토요일 확진자 수가 1,715명이었고 어제는 1,059명이었는데요. 지난 주말이 6,000명대였으니까 이 4,000명가량 크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네. 오늘 발표되는 확진자 수도 지난주보다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오후 9시까지 확진자 수가 5,880명이었으니 전주 같은 시간보다 2,500명 이상 많은 상황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53명으로 50명대가 이어지고 있고요. 네. 사망자는 토요일 7명, 어제 8명으로 한 자릿수입니다만 그 위중증 환자 수와 사망자 수는 후행 지표로 이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 몇 주 뒤 역시 증가 추세로 바뀌기 때문에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후유증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3년여간 1만여 명을 추적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이 조사는 후유증의 양상 확인과 위험인자 발굴, 치료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위해서라고 이 질병관리청은 설명했습니다. 벌레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름은 참 예뻐요. 사랑벌레라는 네. 벌레가 있는데 이게 너무 때로 출몰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 수도권에 내린 이 집중호우 이후에 이 서울 은평구와 서대문구, 경기도 고양시 등에 한 벌레가 때를 지어서 출몰을 했습니다. 네. 습한 날씨가 원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벌레의 이름은 마지막 플라시아 니아피카라는 이름의 벌레이고 털파리의 한 종류라고 합니다. 이 벌레가 계속 2마리가 붙어 다녀서 이 말씀하신 대로 사랑벌레라는 별명으로 네, 유명한데요. 그런데 이 한두 마리가 아니라 이 수천 마리가 때를 지어서 뭐 창에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사람에게 달라붙기도 해서 이 민원이 속출했다고 합니다. 이 관할 지자체는 긴급 방역에 나섰는데요. 이 구청은 산기슭의 주거 지역을 중심으로 방역용 살충제를 살포하고 있지만 갑작스럽게 늘어난 개체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만 이 벌레는 해충은 아니고요. 이 짝짓기 뒤에는 알을 땅속에 낳고 이 알이 애벌레가 된 다음에는 썩지 않는 쓰레기들을 분해해주는 등 생태계 청소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럼에도 이 벌레 수가 많아져서요. 이 지자체들은 주기적으로 방역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착한 벌레였네요. 네, 착한 벌레긴 한데요. 좀 너무 많아서 좀 그런데 너무 미워할 필요도 없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또 드는기는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농수산물 유통의 새로운 트렌드를 살펴보는 마케팅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도 빅데이터 전문 업체 마이테이스티의 민지영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음료 트렌드 가운데 오늘은 또 제가 박수. 네. 아침부터 죄송하지만 왜 박수를 치느냐? 주류. 네, 술 이야기. 좋아하세요. 술 이야기 해볼게요. 요즘에 이제 주류 시장의 트렌드 변화가 좀 고급스러운 술, 네네. 프리미엄 주류 시장이 확대가 됐습니다. 네, 일단 프리미엄 주류 하면 떠오르는 위스키, 와인이 있는데요. 네. 고급 선물이나 또 격식 있는 술자리에서 찾는 주류다라는 인식이 예전에 좀 강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코로나 이렇게 팬데믹과 함께 급성장한 시장이 바로 프리미엄 주류 시장이거든요. 네.
한 전문 조사 기관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소비자들이 고급 와인에 기꺼이 내가 지불하고자 하는 예산이 좀 높아지기도 했고 네. 가격이 비싸더라도 품질이 좋다면 나는 이 와인을 마시겠다라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격이 비싼 프리미엄 와인의 판매량이 6개월마다 3% 이상씩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 위스키의 경우도 특히 가정용 위스키의 판매 증가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대형 마트에서는 위스키 매출 증가율이 2020년 91.5%. 두 배로 뛰었어요? 네, 2021년에는 141%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집에서 이렇게 위스키를 드세요? 네, 저도 놀랐어요. 엄청 많이 드시네요. 네, 이 소비자들 중에 절반 정도가 20, 30대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편의점에서도 요즘에는 위스키나 와인을 많이 판매하잖아요. 예. 네, 이 편의점에 있는 프리미엄 위스키는 20, 30대가 70%를 사간다고 하니까 네, 이 프리미엄 주류 시장에 새로운 소비자들이 생겨났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그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에서만 위스키 먹는 젊은이들을 봤었는데 요즘에 젊은 분들이 또 위스키를 많이 소비를 하는군요. 지난주 음료 트렌드에서도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나눴었는데 술에도 건강 트렌드를 반영한 제품. 이거 좀 모순인 것 같긴 합니다만 이런 게 좀 반영이 돼 있는군요. 네, 역시 마찬가지로 코로나의 영향이 좀 있습니다. 네, 건강 지향식품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홈 트레이닝 관련 제품뿐만 아니라 건강 기능 식품 시장이 성장을 하기도 했는데 네, 술도 예외가 아니더라고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이 바로 무알코올 주류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맛있는 걸 먹고 싶지만 건강이 걱정되거나 또 다이어트에 해가 될까봐 또 고민하는 소비자들을 위해서 무알코올 신제품의 출시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브랜드들에서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미국에서도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이렇게 알코올 도수가 낮은 술을 선호하는 경향이 커지는데 거의 그 수준이 알코올이 조금 들어간 탄산수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도수가 낮은 제품이지만 맛에 초점을 둔 이렇게 알코올 제품의 출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고급스러운 술이라든지 무알코올 주류 시장이 성장해가는 이유가 뭘까요? 네, 일단은 음주 문화가 바뀐 것이 첫 번째 이유인데요. 네.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회식하거나 또 술자리가 많았잖아요. 정말 많았죠. 네, 이때 술을 권하거나 조금 취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면 파도 엄청 마시야 파도 막 타고 막 맞아요. 그래서 취하는 것을 좀 보는 분위기가 있었다면 술을 취하려고 먹었죠. 맞아요. 즐기려고 먹은 게 아니고 취하려고 먹었죠. 네, 근데 이제는 취하려고 마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적당히 기분 좋게 즐기는 문화로 바뀐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혼술이나 홈술, 집에서 마시는 홈술이 일상이 되면서 내가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보다는 좀 맛있는 술, 또 건강을 생각해서 알코올이 없는 술을 즐기는 경우가 늘어나기도 했고요. 또 새로운 술에 대한 호기심이 생긴 것도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또 일반적인 우리 소주가 희석식 소주라고 하면 증류주에 속하는 전통 소주의 경우도 사람들에게 좀 새로운 맛이라는 인식 때문에 또 경험하고 또 도전하고 싶어진다라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사실 이제 그 술이라는 게 풍미, 그러니까 향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동안 우리 주류 이 문화에서는 향 이런 거 안 느꼈잖아요. 폭탄 타 먹고 이런 문화였는데 코로나 이후에 또 이런 문화가 생겼다는 그런 설명이십니다. 근데 요즘에 젊은 세대들이 전통주에 빠져 있다 이런 뉴스도 본 적이 있거든요. 이거 어떤 얘기입니까? 네,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외식이 줄면서 주류 시장 규모가 감소했는데 유일하게 전통주와 탁주의 출고량이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막걸리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막걸리도 있고 전통 소주도 있고 여러 가지 전통주 소비가 늘어났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주류 외에 전통주는 전통주는 수십 가지 종류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좀 다양한 술을 접하고자 하는 또 MZ세대의 니즈에 딱 맞았는데요. 이제 특히 전통주가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유일한 주류이기 때문에 홈술을 즐기는 사람들이 전통주를 이제 온라인으로 주문해 마시면서 이 시장이 또 급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또 더불어서 구독 서비스와 전통주를 이제 접목한 서비스들이 늘어났는데요. 이거는 전통주는 배달이 되죠, 법적으로?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몰랐던 전통주에 대해서 접하면서 내가 또 남들보다 먼저 이 전통주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어서 좋다고도 하더라고요. 배달이 오는 거죠, 매달. 그리고 또 이제 단순히 또 술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술과 관련된 스토리나 제조법, 또 그리고 같이 먹으면 어울리는 음식이 포함된 설명서까지 보내주는 서비스들도 있어서요. 이렇게 좀 전통주와 관련된 컨텐츠에도 관심을 보이기도 했고요.
그래서인지 뭐 부모님에게 좀 이런 힙한 전통주들을 선물하거나 아하. 또 즐거운 날에 함께 맛보면서 소통을 한다는 이야기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더라고요. 좀 그 젊은 친구들이 SNS에서 핫한 농산물을 사서 가족들하고 나누는 것처럼 네. 또 새로운 전통주를 소개하고 선물하는 것이 새로운 또 재미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 재미난 거 찾는 그 재주들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전통주 판매하는 술집도 좀 많이 늘어났는데 요게 이제 다른 업계들과 뭐 협업한다든지 이제 기념품, 그러니까 굿즈 제작 같은 시도도 하고 있군요. 네, 뭐 막걸리를 비롯한 전통주를 파는 술집이나 음식점이 뭐 그냥 뭐 주막 컨셉 이런 것들이 아니라 네. 트렌디한 바의 형태로 매장을 꾸미면서 또 젊은 소비자들을 이제 끌어들이고 있고요. 하긴 옛날에 우리 전통주 하면 주막 맞아요. 주막에서 어디 뭐 저기 민속촌 같은 스타일의 술집만 떠오르는데 네네. 요즘엔 그게 아니라 이거죠. 네, 고급스럽게. 이제는 네, 막걸리도 와인잔에 네 서빙을 그래요? 하는 곳이 있다고 아니, 합니다. 막걸리는 그 양은 그 주전자에 담아서 예? 맞아요. 밥그릇에 먹는 거 아니었어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양은인데 나는? 네, 그래서 이제 또 와인 판매샵처럼 이렇게 또 전통주만을 판매하는 전문 매장도 생겨나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콜라보들이 있냐면 예. 밤맛 아이스크림 회사와 협업을 했던 밤막걸리. 와 맛있겠다 이거. 네, 그 고소한 맛 때문인지 출시 100일 만에 200만 병을 넘게 판매를 했고요. 200만 병이요? 네. 대박 났네요. 네네. 또 시리얼처럼 우유랑 함께 먹는 과자와 협업한 또 달달한 막걸리도 있고요. 막걸리에 시리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맛을, 그 맛을 같이 구현한 단맛을. 네, 그런 막걸리도 있고 또 예. 막걸리와 또 탄산음료를 섞어 마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음료 회사 협업해서 아예 두 가지가 섞여 있는 막걸리를 출시하기도 하더라고요. 재밌네요. 네, 굿즈 같은 경우에는 쌀 효모를 활용해서 마스크팩을 비롯한 화장품을 만들기도 하고 예. 네, 전통주를 만들어 볼 수 있는 키트나 뭐 유산균 이런 네, 제품들이 있는데 이게 뭐 전통 방식으로 만들어내고 있지만 소비자들에게 다가가는 이 마케팅 방식은 가장 트렌디하다라는 것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젊은 세대들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우리 이제 막걸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 맞아요. 지난 5월 달에 CNN에서 차세대 한류는 주인공이 바로 막걸리다 이런 보도를 할 근데 정도로. 사실 이미 막걸리는 해외에서 많은 인기가 있었어요 이미. 네네 맞아요. 그래서 뭐 수출액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기도 한데 네, 전통주들이 이제 다양한 맛과 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또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맛과 향이 막걸리다 네,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또 패키지와 디자인도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미국 시장을 타겟으로 한 막걸리 브랜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내에서 생산을 하긴 하지만 서양인들이 즐겨 먹는 블루베리나 망고를 넣은 네, 과일 막걸리를 출시해서 재밌다 이거. 네, 1년간 40만 캔을 판매했다. 40만 캔. 네, 이런 그 보도도 있고요. 프랑스에도 막걸리 양조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근데 프랑스 현지인들이 와인처럼 또 달지 않고 신맛이 나는 이 새로운 술에 대해서 좀 저항이 없다. 네, 이러한 얘기도 있고요. 보나페티. 네, 역시 맛과 향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니까 네, 이제 우리가 전 세계에서 이제 양조장도 볼 수 있고 해외여행을 가서 전통주 양조장을 찾아볼 수 있는 기회도 생기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거 이제 뭔가 막걸리가 또 쌀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뭔가 우리에게 기회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우리 농산물들로 만든 전통주들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좀 해야 될까요? 네, 사실은 뭐 전 세계에서 식량 대란이 좀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쌀 가격은 오히려 1인당 쌀 소비량이 좀 감소를 하면서 가격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전통주의 인기가 쌀 소비 촉진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좀 더 개발하기 위해서 전통주 베이스의 칵테일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네, 멕시코의 데킬라도 원액보다는 데킬라 베이스의 칵테일 때문에 인기가 더 높아졌다고 하고요. 그래서 역시 외국의 K-팝 팬들에게 한국의 전통술을 맛보는 것이 또 버킷리스트가 되었다고 하니까 이들을 위해서 뭐 칵테일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것도 네,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프랑스의 와이너리 투어, 독일의 맥주 공장 투어처럼 우리나라의 양조장 투어를 또 관광 상품으로 만드는 것도 또 국내의 소비자들을 늘리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아이디어 하나 있습니다. 막걸리 맛있게 먹는 방법. 힘들게 일을 시키는 거. 노동주 컨셉인 거죠? 너무 힘들게 일을 시킨 다음에 여러분 한 잔 드셔 외국인들에게. 네네. 너무 허황된 아이디어입니까?
술 이야기하는 게 이렇게 즐겁군요. 재밌었습니다. 마이테이스트의 민지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나누다 보니까 벌써 마친 시간이네요.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안전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6시 15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강승화였습니다. 고맙습니다.